엄마 집은 오빠한테 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3일 전 제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며 제 인생을 바쳤는데 겨우 문자 한 줄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오빠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장례식장에 나타났죠. 그런데 그 문자 한 줄 때문에 2억짜리 집이 오빠 소유가 될 뻔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자도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정말 어머니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45입니다. 20년 전 어머니는 뇌출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불수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 그때 저는 25,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죠. 하지만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오빠는 그때 30,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내가 좀 맡아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처음 1년은 견딜만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밥을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끊겼죠. 연애, 꿈도 못 꿨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5이 된 제 얼굴은 40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도 좀 쉬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교대해 줄 수 있어? 오빠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 조금만 더 버텨줘.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실 때 오빠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위독하셔. 병원 좀 와줄래? 미안, 지금 출장 중이야. 내일 들어가니까 그때 갈게.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요.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20년이 흘렀습니다. 제 청춘은 다 타버렸습니다. 45이 된 저는 집 한 칸 없는 무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았어. 엄마가 죽으면 이 집은 내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살 곳은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며칠 못 가실 거라고요. 저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집은 오빠한테 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의식도 희미하셨습니다. 핸드폰을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 만지셨나요? 아니요, 계속 주무셨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20년 동안 매일 울었으니까 이젠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요.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돌아가셨어. 알았어. 내일 갈게. 역시나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당일 문상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셨으니까요. 빈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오빠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옆에는 올케 언니와 조카들이 있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빠 왔어? 응. 고생했어, 서연아. 그게 다였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영정 앞에 절을 하고 곧바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나와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빠는 커피를 사왔습니다. 저한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유언장 있어? 유언장? 어머니가 유언 남기신 거 없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어머니가 그런 거 쓰실 상태가 아니었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네. 나랑 너랑 반반이야.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진말이야. 법적으로는 나랑 내가 반반씩 상속받는 거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집 주신다고 하셨어. 말로? 응. 오빠는 웃었습니다. 서연아, 말로 한 건 법적 효력이 없어. 유언장이 있어야지. 그럼 어쩌라고? 집 팔아서 나누자. 2억이면 나랑 너랑 1억씩. 저는 멍했습니다. 오빠, 나 20년 동안 어머니 모셨어. 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법은 법이야. 감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오빠, 그럼 나는 어떻게? 나 일도 못하고 돈도 없어. 집까지 없어지면 나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그러니까 1억 받아서 작은 집 사든지 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커피를 마시고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울었지만 그날따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오빠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핸드폰 어디 있어? 좀 가져다 줘. 어머니 핸드폰? 저는 가방을 뒤져서 어머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거였죠. 오빠한테 갖다 줬습니다. 왜?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오빠는 핸드폰을 켜고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있네. 뭐가? 유언.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오빠는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받았던 그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집은 오빠한테 줘.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법적으로 인정돼. 뭐? 문자도 유언으로 인정된다고.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저는 핸드폰을 빼앗듯이 받았습니다.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발신 시각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각에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 밤을 새웠거든요. 오빠, 이거 이상해. 어머니가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내실 리가 없어. 왜? 어머니는 그 시간에 의식이 없으셨어. 간호사한테 물어봐.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증거가 있어? CCTV라도? 병실에 CCTV는 없어. 그럼 증명할 수 없잖아.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빈소 안의 조문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창피하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빠는 핸드폰을 다시 가져가면서 말했습니다. 이 문자가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내가 집을 받을 수 있어. 어머니의 의사가 명확하니까. 그럼 나는? 미안하지만 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귀가 멍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뭐였어?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의 옛 친구분이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요. 서연아, 괜찮니? 네. 아까 오빠랑 무슨 얘기했어? 표정이 안 좋던데.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문자 이상해. 네. 내 어머니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못 만졌어. 내가 매일 병문안 갔거든. 손도 못 움직이셨어. 정말요? 응. 그리고 내 어머니는 나한테 말했어. 집은 무조건 서연이한테 준다고. 오빠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자격이 없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되어줄 수는 있지.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도와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빠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뭐? 그 문자 이상해. 나 포기 안 해. 오빠는 비웃었습니다. 서연아,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너 돈 있어? 없어도 해야지. 그래, 해봐. 어차피 질 텐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최은지 변호사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최은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문자 유언,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정말 고인이어야 하고 고인의 진정한 의사여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필적 감정, 증인 진술,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죠.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최은지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착수금만 300만 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만 원. 제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20년 만에요.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단 한 명, 고등학교 친구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얼마 필요해? 300만 원.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괜찮아. 너 힘들 때 내가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 돈으로 최은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최은지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일단 어머니 핸드폰 기록을 전부 확보해야 해요. 오빠가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 신청하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해주세요. 일주일 후 통신사에서 기록이 왔습니다. 최은지 변호사는 기록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 이거 봐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문자 발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 새벽 4시에 보낸 문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 엄마 집은 오빠한테 줘. 제게 보낸 것. 두 번째 문자 서연아, 미안해. 오빠가 협박했어. 제게 보낸 것.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은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왜 못 받으셨어요? 받은 적 없어요.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요. 오빠가? 가능성이 높죠.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사과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변호사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은지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두 번째 문자가 발송됐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전송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발송 버튼은 눌렀는데 전송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일단 오빠 측 변호사한테 이 기록을 보여주고 반응을 봐야 해요. 며칠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오빠 측 변호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변호사요. 김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 문자는 명확합니다. 고인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죠. 최은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유효성에 의문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 고인은 수면제를 투여받고 깊은 수면 상태였어요. 김철수 변호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수면제를 맞았다고 해서 문자를 못 보낼 수는 없죠. 잠깐 깬 사이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최은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통신사 기록이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기록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문자? 네. 고인은 첫 번째 문자를 보낸 직후 두 번째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내용은 오빠가 협박했다였죠.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두 번째 문자가 실제로 전송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발송 시도는 했습니다. 이건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첫 번째 문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오래 걸릴 겁니다. 합의를 권장합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얼마 원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 전부. 미쳤어? 그럼 나는? 오빠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래도 나도 자식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는 법원입니다. 최은지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은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오빠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압박하면 포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두 번째 문자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오빠가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게 알려지면 오빠 입장에서는 치명타예요. 그래도 돼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협상 카드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오빠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해주세요. 최은지 변호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김철수 변호사와 얘기했습니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포기했어요. 진짜요? 네. 집은 서연 씨가 전부 갖는 걸로 합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제 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청소했던 거실, 어머니가 누워 계셨던 방,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약통, 낡은 수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폰이었죠. 켜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빠와 어머니의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오빠 엄마 나 사업 망했어. 빚이 3천만 원이야. 어머니 뭐라고? 어떻게? 오빠 엄마 집 좀 팔아줘. 나 살려줘. 어머니 안 돼. 그 집은 서연이 거야. 오빠 서연이는 나중에 챙겨주면 되잖아. 나는 지금 당장 급해. 어머니 오빠 서연이가 20년 동안 나 돌봤어. 너는 한 번도 안 왔잖니. 오빠 그건 서연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나한테 왜 화를 내? 어머니.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빠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돈을 달라고, 집을 팔라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결정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마지막으로 부탁해. 유언장 써줘. 집은 나한테 준다고. 어머니 안 돼. 오빠 그럼 나 죽는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어머니. 오빠 엄마 제발. 나도 내 아들이야. 서연이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생각해줘. 어머니 오빠. 미안해. 하지만 안 돼. 오빠 알았어. 그럼 나 죽어도 후회하지 마. 그 다음 날 오빠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게요. 엄마 집은 오빠한테 줘.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자를 보내려 하셨던 겁니다. 서연아, 미안해. 오빠가 협박했어. 하지만 오빠가 그걸 막았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고 문자를 삭제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예비 핸드폰은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최은지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찾았어요. 무슨 증거요? 오빠가 어머니를 협박한 증거요. 문자 기록 전부 있어요. 진짜요? 그거 결정적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최은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오빠가 유언을 조작했으니까요.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빠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서연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빠였습니다. 20년 전까지는 제게 잘해줬던 오빠였죠.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고소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20년 만에 오빠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미안해.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가 사과를 한다고요? 서연아, 내가 너무 심했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정말 사업 망해서 미쳐 있었어. 돈 생각밖에 안 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올케 언니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서연아, 들어가도 돼?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올케 언니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케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오빠 용서해줘. 오빠가 요즘 잠도 못 자. 밥도 안 먹어. 너한테 너무 미안하대.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어머니 협박한 거? 올케 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몰랐어.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럼 사업 망한 것도 몰랐어요? 그건 알았어.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나한테. 미안해. 말하면 집안이 더 복잡해질까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오빠 편만 들지 마세요. 서연아, 나는 내 편이기도 해.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오빠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올케 언니는 울먹였습니다. 오빠가 미쳐 있었어. 빚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 애들 앞에서 채권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어. 오빠가 정상이 아니었어.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죠. 알아. 오빠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서연아,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 오빠 감옥 가면 우리 가족 다 망해. 고소 얘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가 변호사한테 들었대. 내가 증거 찾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케 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집도 너 가져.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랄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니 가세요. 서연아, 가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올케 언니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부탁이야.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힘들면 다 용서돼요? 나는 20년 동안 힘들었는데 나는 올케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고소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박순자예요. 어머니의 친구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어려워. 직접 만나자.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1시간 후, 저는 박순자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가 남긴 게 있어. 뭐요? 할머니는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달 전에 나한테 맡겼어. 나중에 서연이한테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해. 내가 20년 동안 엄마를 돌보느라 고생했는데 엄마는 제대로 보답도 못했어. 집 하나 물려주는 게 다야. 서연아, 내 오빠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오빠가 너한테 집을 달라고 할 거야. 아니, 어쩌면 이미 그랬을지도 몰라. 엄마가 오빠한테 집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서연아, 그건 오빠가 엄마를 협박해서 만든 거야. 엄마는 절대 오빠한테 집을 주지 않아. 그 집은 내 거야. 오빠는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어. 너한테도 잘해줬지.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변했어. 돈밖에 모르게 됐어. 사업 망하고 빚지고 엄마한테까지 손을 벌렸어. 엄마는 오빠가 너무 안쓰러웠어. 하지만 내가 더 안쓰러웠어. 넌 20년 동안 청춘을 바쳤잖니. 결혼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런 내가 집마저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오빠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않기로. 하지만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엄마 핸드폰을 몰래 가져가서 너한테 문자를 보냈어. 엄마 이름으로.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 엄마는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으니까.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좀 더 강했으면, 오빠를 제대로 키웠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 엄마 잘못이야. 하지만 서연아,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2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엄마를 돌봐줬잖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엄마는 너한테 이 집을 남기고 싶어.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연아,
오빠를 용서해줘. 오빠도 힘들었을 거야. 빚에 쪼들리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판단력을 잃었던 거야. 오빠를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너희가 서로 미워하는 걸 보는 게 제일 슬퍼. 서연아, 오빠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오빠도 반성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20년 동안 엄마한테 바쳤으니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내 가정 꾸려.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서연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네. 내 어머니 마음 알겠지? 네. 오빠 용서해 줄 거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사랑하셨습니다. 둘 다 사랑하셨기에 용서하라고 하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빠를 용서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은지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고소 안 할래요. 확실해요? 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어요. 존중합니다. 대신 오빠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뭔데요? 사과문을 쓰라고 해주세요. 어머니 산소 앞에서 읽는 거요. 알겠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 산소에서 만났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 조카들이 왔습니다. 저도 있었고 최은지 변호사도 배석했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문을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협박했습니다. 집이 탐나서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 알면서도 나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 오히려 내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오빠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사과문을 다 읽고 오빠는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직 용서 못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대한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최은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김서연님께 저는 대한법률사무소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이렇게 자료를 보냅니다. 귀하가 받으신 문자 엄마 집은 오빠한테 저는 귀하의 오빠가 보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에는 한 가지 더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동봉된 USB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진우 변호사 드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클릭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수 씨죠? 저 채권 회수 업체 박대리입니다. 네. 3천만 원 언제 갚으실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갚을 수 있어요. 고지 언제죠? 벌써 3개월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갚을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네.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세요. 한 달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유언장은 받아놨습니까? 그게 아직 빨리 받아놔야죠. 안 그러면 동생이랑 반반 나눠야 하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이에요. 작업?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거예요. 동생한테요. 집은 저한테 준다고. 어머니 동의는 받았어요? 어머니는 반대하시는데 제가 설득할 겁니다. 설득이요? 네. 제가 죽을 것 같다고 가족이 망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결국 허락하실 거예요. 그게 협박 아닙니까? 협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빨리 처리하세요. 우리도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협박해서 문자를 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채권자와 짜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이진우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서연입니다. 아, 네. 자료 받으셨나 봐요. 이게 진짜예요? 네. 채권 회수 업체에서 녹음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거고요.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채권 회수 업체가 저희한테 제보한 건 최근입니다. 김민수 씨가 돈을 안 갚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증거를 정리하다가 이 녹음을 발견한 거죠.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니까요. 오빠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됩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서연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소하시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빠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킨 게 두려웠던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채권 회수 업체 박대리 알아? 뭐? 3개월 전에 통화했잖아.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보낼 거라고 말했던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그게 녹음 파일 받았어. 전부 다. 오빠, 너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지? 어머니 설득하는 게 아니라 협박해서 문자 보낼 거라고. 서연아, 오해야. 나는 오해 아니야. 너 스스로 말했잖아. 작업 중이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아, 진짜 미안해. 나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빚 때문에.
빚 때문이면 다 용서돼. 어머니 죽어가시는 것까지 이용해. 오빠, 나 진짜 실망이야. 산소 앞에서 사과하는 거 봤을 때 진심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구나. 서연아, 그건 진심이었어. 거짓말. 진심이었으면 이런 녹음이 나올 리 없어. 서연아, 이제 끝이야, 오빠. 나 더 이상 못 참아.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서연아, 제발. 나 감옥 가면 우리 가족 어떡해.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진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미 끝났어요. 이진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빠한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올케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오빠 정말 죽을 것 같아. 언니 미안해요. 이번엔 못 들어줘요. 서연아, 우리 애들 생각 좀 해줘. 애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그건 오빠가 생각했어야죠. 저한테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빠는 법정에 섰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빚에 쪼들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속이면 안 되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사기 행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해 유언을 조작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오빠는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최은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연 씨.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정리하고 작은 데로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 살아야죠. 최은지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응원할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 못했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하지만 인생은 한 번 더 제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팔았습니다. 1억 8천에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였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쉼터라는 이름이었죠. 어머니를 돌보면서 매일 타던 커피 솜씨를 살린 겁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분위기가 편하네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카페 정말 예쁘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 소식 듣고 찾아왔지. 잘하고 있구나. 네, 덕분에요.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요? 응. 넌 2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있잖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 잘한 걸까요? 오빠 고소한 거. 잘했어. 내가 아니면 누가 내 권리를 지켜주겠니? 오빠가 미워요. 근데 또 안쓰럽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 가족이니까. 하지만 서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충분히 노력했어. 네. 할머니는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앞으로도 잘 살아.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빠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나는 지금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빚 갚고 있어. 내가 고소한 거 이제는 이해해. 나도 잘못했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미안해.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보낼까 말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오빠, 나도 잘 지내. 천천히 가자. 시간이 필요해. 짧은 답장이었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마워요. 저한테 집을 남겨주셔서요. 그 집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사진에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문자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엄마, 집은 오빠한테 줘. 그 문자는 저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고 제 권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싸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은 가족 간의 유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과 정의 그리고 가족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20년 동안의 헌신이 문자 한 줄로 무너질 뻔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하지만 그 싸움 끝에 찾은 평화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